네, 안녕하세요. 박상호입니다. 자, 여기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특정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는 아니고 보수라는 진영으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이 사람 나름의 방법으로 보수가 잘 되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쁨 받을 생각에 신도 났고 이런저런 방법을 제시했지만 웬걸 돌아온 건 원망과 비난이었습니다. 보수는 끝내 그토록 미운 그를 쫓아냈고 상처받은 이 젊은 정치인 울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떠나자 보수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아마도 어떠한 오해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보수는 항상 이 정치인과 함께 할 때 승리했습니다. 19대 총선도 20대 대선도 마지막 지방선거도 그랬죠. 맞습니다.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감정의 골이 많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울면서 떠난 그 아이가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집을 새로 지어야 할지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를 쓰고 계신 분이죠. 젊은 사람들 술자리에서 이분 이름은 꼭 나옵니다. 준스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준석이 떴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또 아주경제 센터뷰 통해서 인사드리게 됩니다. 오늘 뭐 시간 아주 길게 잡아놨던데 뭐 별 얘기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잘하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시간만 허락해 주신다면 예.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젊은 남자 기자로서 대표님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우리 엄마도 이 방송을 아마 보고 있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썼습니다. 일단은 시작하면서 요새 근황을 한번 여쭤볼 텐데요. 정치적인 근황이 말고요. 이제 뒤에 이제 사법부 특검 얘기 실컷 할 테니까 일상적인 어떤 근황 보내고 계십니까? 저야 뭐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야 뭐 사실 대한민국에서 저 걱정해 주시는 분 많지만 오히려 제가 국민들 걱정해야죠. 저는 그냥 우리 동탄 이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 만나면서 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정책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뻔한 대답인데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인이고 정치가 이제 국민한테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최소한의 일상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뭐에 빠졌다든지. 저는 원래 프로그래머라 가지고요. 일상이 저는 그 정치하고 프로그래밍만 합니다. 진짜.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 뭐 이 세계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보시는 분한테는 야, 저 딴 게 취미일 수 있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프로그래밍은 무궁무진한 세계라 가지고요. 진짜 뭐 어떤 재미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그냥 저 심심하면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조만대정경을 실제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의 조만대정경 만들어서 돌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건 재밌겠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그런 게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면요. 거의 웬만한 건 장난쳐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야, 진짜 내가 모르는 차원의 어떤 재미구나. 유희 그런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예전에 게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어울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게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따로 없으십니까? 그 국회에 있으면 확실히 국회 도서관 때문에 책은 많이 읽게 돼요. 책은. 왜냐면 그냥 책이 다 공짜니까. 책이 공짜니까. 그래서 다 많이 읽어보게 되는데 또 딱히 요즘 책이 그렇게 아주 딱 영감을 주는 것들이 나오진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알고리즘의 노예 속에 걸리는 대로 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그 영상 봤는데 되게 저한테 인상 깊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에미넴, Lose Yourself를 랩 맨 처음에는 그냥 연설하듯이 말했는데 알고 보니 가사가 영상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보셨어야죠. 오바마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거 못 봤는데 아직까지. 그거 본데 엄청 호감이고 그게 엄청 친숙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래도 젊은 정치인이니 예를 들어서 연설하실 때 쇼미더머니 나오는 랩 같은 거 하면은 너무 재밌고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제가 말이 빠르다고 아웃사이더 랩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 말이 빠른 것도 예전에 제가 2012년에 정치 시작했거든요. 2012년, 13년 그때쯤에는 이준석이 하는 말을 예를 들어 같이 방송 평론하는 데 나가도요.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평론가들 되게 많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어리기도 하고 50대, 60대 아저씨들이 이제 많이 하니까 저 20대가 하는 말을 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주고 싶지 않다. 그랬지. 그런 걸 다 겪어가면서 이제 오다 보니까 제가 방송 가면은 시간도 빼주고 이렇게 하니까 달라지는 거지. 예. 사실
저 정도면 정치하면서 그래도 빨리 극복해낸 거지.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나이 있는 사람들의 그 억누름에 예. 꽃도 못 피워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니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어떤 랩을 좋아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본인이 언어가 빠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뭐 좋아하는 래퍼 없으세요? 저는 래퍼는 딱히 안 봅니다. 지드래곤 안 좋아하십니까? 아 별로. 지드래곤, 지코 제가 질문 준비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빠른 게 좀 약간 컴플렉스셨네요, 그럼? 아니요, 저는 그러면서 또렷하게 의사 전달이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또 압축적으로 전달하려면 빨리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빨리 하고 싶어도 사실 못 하는 거지. 빨리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능력인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그 빠르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횡설수설하면서 빨리 하지 않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자, 그래서 일상의 근황은 뭐 뚜렷한 어떤 재미라기보단 요즘 맨날 프로그래밍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지방선거 대비해가지고 네. 한번 선거를 다 자동화해 볼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건 진짜 좀 머리가 좋아야지 할 수 있는 영역이겠죠. 이 제3당 시도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들이 필요하고요. 그 특별한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 역할이다. 제 인생에 많은 걸 갈아 넣어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후속 질문을 못 들어가네. 아무튼 그렇고 정치적 근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눠보죠. 이제 4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21대 대선이 끝난 지가요. 8.3% 득표를 하셨는데 우선 너무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역사를 쓰셨고 지금 시점에서 그 지난 대선을 한번 회고해 본다면 어떤 심정이 먼저 드십니까? 뭐 사실 대선이 있을 시기가 아니었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한 3년 동안 욕했는데 결국은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보수에서 뭐 왜 대통령을 자꾸 이상한 사람 만드느냐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얘기했지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모든 영역에서 제일 이상했었거든요. 어떤 게요? 아니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판단력도 그렇고요. 뭐 모든 게 진짜 제가 만나본 사람의 단연코 압도적으로 이상했던 사람인데 정말요? 그 얘기를 제가 가장 먼저 와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놈 뭐 욕 바지를 먹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때 제 말 듣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욕하실 분들 같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때 권력을 잡은 초기에 보였던 기행을 사실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저만 지적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보수가 나락간 원인이죠. 그렇죠. 그 보수 나락간 지금 나와가지고 뭐 자기는 대단히 다른 사람이니 하는 사람들 다 거의 붙어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름 대볼까요? 뭐 다 대보세요. 대주세요. 유튜브 편하게 하십시오. 다 지금 와가지고 뭐 자기는 대단한 개혁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자기 다 들러먹던 사람들이지. 그래요. 다 그때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아닌 사람 단 한 명이나 대보세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알 건 알지 나도. 아니 그래서 지난 대선을 회고해 보면 어떠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뭐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그 정치적 뭐 자살을 할 줄 몰랐지만은 참 사필귀정이다. 사필귀정이다. 그 국가 운영을 저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검찰 개혁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면서 영화 주라기 월드 이런 거 보면은 그거 읽었습니다. 거기 공룡? 이제 그 인도미노스 렉스라고 티라노랑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그 유전 조작을 해놨더니만은 얘는 힘도 센데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애들은 가가지고 배고프면 향량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냥 죽이는 걸 취미로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애가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서 나중에 주인공이 어디 평원에 풀밭에 갔더니만은 초식 공룡을 아예 그냥 도륙을 내버렸어요. 전부 다. 큰 거를. 그래가지고 먹지도 않고.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얘네는 스포츠로 죽이는구나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 어떻게 그럼 이러면 수사가 잘 됩니까? 그럼 거기에는 답은 하기 어렵고 그냥 검찰은 나쁜 놈 없애야 되는 것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라는 개인도 그랬죠. 사실 당대표 쫓아내는 게 그냥 재미였잖아요. 그 사람은. 당대표 쫓아내는 게 뭐 한 3-4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싹이 보이면은 상당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도 사실 그런 싹이 보인다.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 당장 저 오기 전에 그 총무비서관은 김현지라는 분. 알죠. 이분을 원래 국감에 나와야 되거든요. 국회 운영위 국감이라는 곳에 총무비서관은 항상 나와가지고 절대 안 보낸다고 용산 청와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30년 동안의 관례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분을 안 내보내기 위해 가지고 방금 전에 오기 전에 뭐 누가 정보라고 보내준 걸 보니까 제일 부속실 이런 데를 발령낼 거란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 대한민국 그 3권의 하나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당신 무조건 나와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 여당이 어떤 춤을 췄습니까? 다 같이 그냥 뭐 난리법석을 쳤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대법원장은 불러내야 되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지금까지 관례상 나와야 되는데도 안 나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인사발령 낸다면은 네. 이거야말로 대법원장보다 저 집단 속에서는 총무비서관이 더 높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가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거고요. 예. 이러면 우리가 슬슬 얘기하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그렇죠. 대법원장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문영배 헌재 소장이 그거 좀 헌법 좀 읽어라 헌법 그랬는데 읽어라 했던데. 그런데 거기 더해서 그러면은 권력이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옆에 두고 부리는 그럼 김현지 같은 사람은 그럼 대법원장보다 위냐? 아하. 이번에 보여준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 예. 예, 뭐 한 일주일도 못 갈 만한, 2주일도 못 갈 만한 그런 진짜 허접한 논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온다는 예. 취지였고 예. 지난 대선에 대한 소회를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정치인이시다 예. 보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필 규정 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정권 초기에 그 데자뷰 같은 모습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저희가 네. 제 리드에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엉뚱한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자, 최근에 조갑재 선생님께서 이런 인터뷰 하셨는데 인상 깊었어요. 오철석 아래 오철석? 뭐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죠. 예. 그 세 분이 뭉쳐야 된다. 보수를 개혁해야 된다. 근데 저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오철석 동입니다. 동은 누구죠? 여쭤보세요. 한동훈은 아닐 거고. 한동훈인데요. 근데 앞에 있는 세 사람이 다 한동훈 싫어합니다. 그래요? 네. 왜요? 제가 왜 네 명을 네 분을 묶었냐면 네 분이 생각하시는 게 큰 틀에서 윤호개인 안 된다. 부정선거 안 된다. 일단 이게 두 개 아젠다가 중요하잖아요. 자,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붙어먹은 적 없거든요. 예. 안철수 대표도 붙어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합당에서 인수위원장 잠깐 한거 빼고는. 예. 이준석도 뭐 되자마자 쫓겨났고. 한동훈 대표는 다르죠. 먹은 게 있다. 아니 한동훈이라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네. 윤석열의 수하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상을 봤을 때 둘은 거의 지금 완전히 지금 갈라섰잖아요. 그런 면에서 힘을 합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 아닌가? 정치는 예. 그 앞에 이제 남들보다 앞서 나가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윤석열 대통령 다 망한 다음에 가가지고 나 저 사람은 척졌어 이런 사람들은 팔로워거든요. 예. 뭐 저희 역사 속에 그런 사람 많이 봤죠. 그런데 그 뭐 대단한 그런 뭐 판단력도 아니고. 예. 네. 그거 뭐 윤석열 대통령 개엄하는 순간 망한 거 누가 몰랐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막 수정에 한동훈 빼주십시오. 예. 오철석 동은 안 되는 예. 오철석까지는 그래도 그리고 아까 제가 셋이서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요. 네. 애초에 한동훈 대표 주변이나 이런 분들이 방송 나오신 분 나가지고 이준석, 안철수, 뭐 오세훈 이런 사람한테 별로 우호적으로 안 해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 저것도 자업자득이죠 뭐.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제가 그래도 아쉽냐면 보수가 정말 제가 아까 모두에도 집이 무너졌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네. 보수 무너졌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을 한다고도 표현하는데 하려면 이번에 전당대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너무 약해요. 이 개혁의 목소리가.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끌어안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오철석 동까지는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이런 바람으로 한번. 근데 저 안에 제가 봤을 땐 보수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보수? 다 보수 아닌가요? 안철수 후보인가요? 아니 오세훈 시장이야 당연히 보수의 뭐 그 서울시장만 해도 몇 번 지내셨고. 예, 보수. 안철수 의원도 뭐 사실 굉장히 용기 있게 이 결국 보수에 합류해가지고 보수. 지금까지 그 길을 가고 있고. 이준석 보수. 예, 한동훈 대표는 진보예요? 어제만 해도 보니까 뭐 소상공인 상생 이런 얘기하면서 뭐 치킨값에 배달료가 얼마고 이런 부분 하셨는데 그거는 보통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뭐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치킨값 같은 거를 이제 들여다 보면요. 네. 예를 들어 25,000원에 치킨을 팔아가지고 8,000원이면 플랫폼 수수료다 배달료다 뭐 이런 거 하는 게 뭐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비싸 보이죠. 그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안 되겠네? 근데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럼 우리가 예전에 그런 배달 플랫폼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가게 자체 배달하던 시절에는 그것보다 쌌느냐? 아하. 별로 그렇지도 않거든요. 따져봐야죠. 그리고 대부분 딜리버리 히어로나 다른 나라에 있는 배달 플랫폼도 미국도 그렇고 가보면은
한 25에서 35% 정도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음흠. 제가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저런 걸 언급할 때는 실제로 감성적으로 내가 가가지고 이걸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예.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이거는 그냥 그 민주당에서 맨날 하는 같이 울어주겠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같이 뭐 울어주겠습니다. 뭐 감정적으로 하는 을지로위원회가 당신들과 함께 해가지고 갑과 싸워주겠습니다. 이거랑 다르게 보수의 정치인이면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예. 뭐 그런 분이 아쉬웠다 한동훈 아니 대표. 치킨값에 배달 플러스 플랫폼 수수료 그 정도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철석 동에 대한 질문은 네. 결국에는 어떤 보수적인 가치 이 측면에서도 뭐랄까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 신랄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윤석열 통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예. 굉장히 이상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어. 지금 그런 지점을 보는 정치인들이 나오면은 저는 경고를 합니다 항상. 근데 누가 보이는 사람 있나요? 방금 전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아, 정말 네. 정말? 아, 왜요? 멋있으시지 않으세요? 젠틀하게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합니다. 왜냐면 경고. 예, 저는 사후적으로 사람 평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봤지 내가 이거 뭐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향을 좀 수정하셔야 된답니다. 네, 저는 한 대표님. 네. 네, 아무튼 오늘 보니까 뭐 또 뭐 한 컷인가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던데 뭐 안 드셨어요? 뭐 그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그 뭐 홍문 청답이니 뭐 이런 거 하던 거랑 비슷한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말씀을 조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심한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 말씀에서 옛날에 장해찬 최고가 나오셨었는데 네. 한동훈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아니 이럴 거면 연예인을 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취지의 어떤 문제 제기 저는 그 정도의 조언도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예. 뭐 제가 봤을 땐 좀 특이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고 어쨌든 오철석까지는 뭐 얘기가 된다 하지만 오철석 동은 아직까지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자 그리고 제가 모두의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게 보수랑 이준석이랑 참 둘이서 함께 있을 땐 시너지가 진짜 극대화되는데 말씀대로 제 말씀 다 맞지 않았습니까? 그 선거들 다 있는 선거들. 근데 이제 둘이 너무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앙금까지 쌓여간다 둘이. 그래서 타개할 방법이 이제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보수가 1960년대부터 50년대부터 광복 이후에 6.25 이후의 공간에서부터 당연히 반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적 우위를 장악하고 오던 시절이 거의 한 50년 동안 지나간 거죠. 근데 그게 딱 교차점이 어디냐면은 분기점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이었어요. 야, 박근혜 퀴즈로 이준석 대표가 당시 영입됐던 그때는 이제 박근혜라는 박정희의 딸 정도의 치트키를 쓰지 않으면은 총선이나 대선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총선은 152석인가 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게 밥안한 거예요. 1대1로 맞붙었을 때. 그 말이란 즉슨 갈수록 이제 인구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보수가 소수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편의상 100으로 놨을 때 한 50 정도 절반, 거기서 한 51, 2 정도를 얻으면은 그래도 대선도 이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이 51,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이길 때나 아니면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49점 몇으로 이길 때나 보면은 그 조성을 보면은 그 안에 한 30% 정도 되는 완전히 강경 올드 보수가 있고 한 1, 20% 정도의 좀 온건 보수 또는 중도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가지고는 1, 20%가 포섭되는 게 중요한데 선거만 끝나면은 이 세상을 다 먹었다 생각하고 그 30%, 그러니까 50 중에는 30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보세요. 그러면 근본주의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가가지고 뭐 가장 그냥 무식해도 할 수 있는 얘기 그냥.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식해도 할 수 있는 자유 얘기 많이 해요. 자유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깊은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기 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는 좀 더 다른 얘기고 자유 얘기, 자유가 뭔지 모르면 자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자유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애국. 애국 하는 건 좋은데 애국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결핍이거든요. 그거는 자유, 애국, 뭐 우파. 그러니까 이게 우파라는 단어를 쓸 때 보면요. 좌파에 반대된 개념에서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0대, 30대한테 가서 나는 우파요 그러면 너 극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드니까. 그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뭐랄까 합리적이고 맞는 말씀보다 뭔가 조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좀 다독이고 좀 약간 굽히고 들어가면 야 그래도 이준석 좀 미웠는데
야, 그래도 그게 혁명 모습입니다. 안 그게 됩니까? 제가 상계동에서 정치를 이제 오래 했잖아요. 네.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야 가서 그냥 내내 하고 오냐 하면 되지. 그 왜 그걸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아하. 네.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많아요. 상계동에 가서 제가 예전에 정치할 때 상계동에서 진짜 그 국민의힘의 원로 당원 정말 당 입장에서 고마운 분이죠.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고 저를 싫어하는 분이 말도 안 해.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고 고마운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위원장 그 나랑 삼겹살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한테 가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세요. 내가 거기에 그러니까 찬성하니 만져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막 그 식당에 거의 한 7, 80명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밥 먹다가 이렇게 갑자기 가지고 이 위원장 그 민주당은 빨갱이고 다 그 보내버려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거기서 맞다고 하시면 되죠. 제가 거기서 옆에 사람들 듣는데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네. 왜 이 사람은 말을 똑바로 못 하면서 그 다음 때까지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사실 옆에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분 하나한테 제가 그 마음을 얻고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하긴 맞습니다. 이게 또 이준석의 매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만약에 보수 진영이 집권하기를 바라고 만약에 선거에서 그 중도층이라는 생각이 포섭되기 바라면은 그런 욕구 그게 사실 배설 욕구거든요. 가가지고 아무나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소리 지르는 게 그렇죠. 그걸 자제하는 것부터 첫 번째다. 이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가가지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밖에 나가서는 못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몇천 명 되니까 다 같이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기분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진짜 영웅 모순이네. 딴 데 가서 못 하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그걸 하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고 우리끼리 애국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그거는 진짜 근데 맞습니다. 집권이 어렵습니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저도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는 게 맞아. 아니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네네 하고 알겠습니다 예 하고 가는 건데 그거 멍청해서 못 하겠어요. 맞아. 그거 안 하니까 이준석이 멋있고 매력. 그거 하는 순간 거지. 그 당선 가능성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맞습니다. 자 그렇고 자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프닝이었습니다. 테마를 들어가 볼 텐데요. 이렇습니다. 12.3 계엄 그리고 윤이라는 테마입니다. 영원한 미스터리 이런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영상도 공개됐는데 일단 상당히 하셨더라고요. 전한길 강사는 보면서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오열 그 영상을 보면서 대통령님 너무 야위였다고. 일단은 대표님도 그 영상 보셨을 텐데 어떤 기분 드셨습니까? 한때 베스트 프렌드.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면은 그 이번에도 또 이상했어요. 뭐 재판장에게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석시켜주면은 내가 가가지고 뭐 이 밥도 맛있게 먹고 뭐 해가지고 잘 챙겨가지고 재판도 성실히 나오겠다. 그런 취지였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보석을 해주면 내가 재판에 내가 나가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합리적인 어떤 좀 대화가 좀 어려운 상황 같다.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이 영어의 몸이 되었는가에 대한 파악이 없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야윈 모습 보고 조금 밥은 좀 드시지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침묵.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너 사감이니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굉장히 사감이라기보다는 공적인 느낌에서 되게 화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지난 2022년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장 보궐, 대선, 지선 보수가 3연승할 때요. 그래요. 그때는 정말 그 세대 포이론부터 전략 전술이라는 것들을 다 구현해서 알맞게 이제 보수가 한동안의 기간 동안 이 정권을 잡고 그 바탕으로 보수가 생각하는 이상의 정치를 구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저 정신 나가는 사람 하나 때문에 모든 시계가 한 10년 정도 후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감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나이 20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7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6살 때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내가 꿈꾸고 싶은 정치 이런 것들을 펼치고 내가 몸담던 당을 다 승리하도록까지 만들었는데 정말 미친 사람 하나 와가지고 다 엎어버린 거예요. 진짜 뺑소니 당한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저 스스로의 아픔보다도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10년 정도 퇴보하겠다는 것 때문에 아직도 열받아요. 저 괴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동정심이 싹 틀 자리가 없다. 지금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세대 교체를 이뤄냈을 것이며 예. 그 안에서 보수가 얼마나 새로운 담론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네. 재밌는 정치를 하고 있을 것이며 또 뒤집어 말하면 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그 무지막지한 독주 또 보지 않았어도 될 것인데 그렇죠. 요즘 들어 제일 제가 황당한 게 뭐냐면 저한테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안 해가지고 네가 역적이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요? 예, 옛날에 이준석이 쫓아내라 그럴 때는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준석이 나가면 지지율 오른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제가 요즘 들어서 이 핸드폰 보면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뭐죠? 대선 때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핸드폰 번호 한 번도 안 바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한테 문자 보낸 분들 다 남아 있어요. 예, 욕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해달라. 밑에 가면 막 여기서 이준석 씨 보수를 위해서 제발 단일화해 주세요. 꼭 빕니다. 이렇게 되고 위에 가면 야이 쌍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가면 너는 나가 죽어야 되는 자살해라부터 시작해서 별거 많거든요. 같은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 면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그런 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누가 믿나요? 그렇죠. 흔히 따라보는 게 뭐냐면 네가 여기서 단일화만 해주면 다음번에 나는 너를 지지하겠다. 근데 위에 가면 쌍놈아라고 돼 있고 이거를 어떤 바보가 믿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누가 한 말이죠? 예?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하면 또 이걸 듣고 그런 거 저한테 하신 분은 역시 저놈은 하면 또 뭘 하겠지만은 어차피 안 찍으실 거잖아요. 그 정도 말에 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저 이렇게 원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정중하게 나중에 가면 너 때문에 너무 제가 계엄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예.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의 해법이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이럴수록 저는 그냥 그러세요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보면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금 뭐랄까 일관성 있는 태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염치가 있으셔야 한다. 좀 부끄러운 줄도 아셔야 된다. 나한테 바랄 걸 또 바래야지. 또 단일화 안 했다고 또 나한테 얘가 욕적대고 이거 어떻게? 아니 단일화했으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단일화도 졌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혼자 거기에 또 이제 이 상황에서 네. 윤석열 통 욕하기보다는 이준석을 욕해가지고 그렇게 가면요 진짜 또 한 10년 또 낭비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예. 결국에는 그래서 계엄이 터졌잖아요. 네. 제가 항상 정치인분들 오실 때마다 여쭤봐요. 네. 도무지 모르겠다. 이놈의 계엄 도대체 왜 선포했는지. 근데 이런저런 피셜들이 많습니다. 대표님 피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뚜렷한 다른 정보는 없으시죠? 저는 없고요. 예, 예. 그냥 자기가 당대표도 잘라보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예. 근데 아무도 없고 옆에 속된 말로 이제 계속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네. 해도 되는 것과 해도 안 되는 것에서 경계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계엄을 해서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였나요? 아니면 그야말로 경고성 계엄이었나요? 아니 계엄해서 쓸어버리려고 했겠죠. 그렇겠죠. 예. 예. 저 사람이 경고성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해가지고 예. 다 잡아놓고 맨날 그랬지 경고성으로 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왜 여쭤봤냐면 사람들이 다들 모르겠다 미스터리다 하는데 가만 보면은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그렇고 뭔가 김건희 여사를 목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했는데 이 출발점이 이준석 대표를 쳐내면서 정치적 어떤 고립을 자초하게 됐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흔히 비유를 할 때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다리를 잘라버리는 바보도 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실제로 한 거거든요. 한민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다리를 잘라버리는 바보가 있는데 그게 진짜 대통령이었던 게 이 나라의 비극인데. 그 다리는 이준석이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쯤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 끝나고 나서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한 53사 나왔을 거예요. 네. 저 잘라낸다고 한 달 동안 난리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26인가 27, 22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네. 그 다음 회복이 안 됐죠. 그렇죠. 예. 근데 그쯤 되면은 뭔 상황인지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나갔으니까 잘 됐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의 조합이냐고 제가 묘사했냐면은 벌거숭이 임금님. 예, 옆에 하도 뭘 하고 다녀도 멋있습니다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벌거숭이 임금님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소설에 보면 그대로 이렇게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딱 보면은 딱 나와요. 제가 말하는 것마다 연상되는 게 있을 거예요. 돈키호테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선 자기는 그냥 동네 바보. 건달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기사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술집 주인한테 이제 땅땅땅 쳐가지고 네가 기사 서품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집에 갔더니 당나귀 한 마리 있어가지고
로신한테. 예, 로신한테. 정말 비루한 말인데 명만 줄 알고 타고 다니고. 맞아.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인데 그 미녀라고 생각해가지고 둘시네아 공주를 위해서 예. 다 기억하시네. 그 풍차 거인과 싸운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통해 나와가지고 공산 전체주의를 자기가 없애겠다니 뭐해서 풍차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혼자. 그러니까 네. 거기에 나온 돈키호테의 그 모습에 완전히 부합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야말로 윤키호테 같았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결국 가만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계엄의 출발은 바로 여기였다고 생각해요. 자료화면을 주시면 네. 바로 이 네. 사진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계엄은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됐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체리 따봉 아시죠? 네. 근데 질문은 다른 거예요. 저 체리 따봉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말이 안 되죠. 그런 설이 돌아요. 아닙니다. 저건 윤석열 보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보냈다고. 그런 설이 도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김건희 여사 따로 텔레그램 계정이 있기 때문에 예. 저거는 뭐 뺏어 소스 보냈으니 없어 보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함익병 선생님 나오셔서 네. 야 60대 남자가 텔레그램에서 체리 따봉을 보낸다? 이거 좀 약간 합리적으로 설명이 좀 안 원래 되고 귀찮으면 한 가지만 딱 보내고 저거만 계속 보냈대요. 그래요? 예. 말투가 봐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았다는데 뭐 아마도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아무튼 저 사진이 어떻게 보면 계엄의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뭐 일리 있는 해석 아닙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이 어딜지 모를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게 돈키호테였다. 아니 입당하면서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없는 나라 피해서 들어오는 정도의 정신 상태면은 예. 상당히 그 왜곡된 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봐주셨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계엄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저마다 계엄을 느끼는 감수성이 다 달라요. 누구는 진짜 피바다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건 이제 허은하 대표님이 나오셔서 피바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떤 보수 정치인 나오셔서 그야말로 경고성이다. 이거 실행 의지도 없었고 봐라 다친 사람 한 명도 없지 않느냐. 왜 이렇게 계엄 가지고 뭐 내라느니 뭐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엄 감수성 어떻게 보십니까 계엄? 저는 그러니까 불장난한 거예요 진짜. 불장난. 네, 불장난 크게 한 거고 네. 한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순간부터 한탕주의, 자기가 이제 있는 현실을 비관하기 시작하면서 네. 한 번에 싹 뒤집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계속 로또식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를 감옥 보내면 된다 해가지고 그때 그 체포동의안 예. 그때 승부를 걸고 그래가지고 예. 체포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억난 게 부산 엑스포 올인성으로 가가지고 다니다가 참패하고 최근에 또 이제 결론이 좀 나온 것 같지만은 갑자기 경제적으로 이제 한 방에 해결한다 했다고 대왕고를 기름 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 역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뭐 검사로 뭐 구수하다가 이제 왔으니까 남들보다 좀 진급은 뒤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큰 건 하나 해가지고 큰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해가면 전부 다 때려잡아가지고 예. 사람이 막 자살하고 이럴 때까지 몰아붙여가지고 그게 수사 성과를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 잡는 걸로 유명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불러가지고 오케이 예. 저 칼잡이를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신나게 또 보수 때려잡다가 그러다 이제 약간 내가 요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국 때려잡다가 그러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 인생은 한 방이다가 그냥 체화돼 있는 거거든요. 한방주의. 네. 네. 지금도 아마 감옥에서도 인생을 한 방이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3대 특검이 막 전방위적으로 하는데 대표님도 뭐 압수수색도 받고 합니다. 일단은 좀 특검 좀 과잉입니까? 아니면은 필요한 어떤 응분의 어떤 수사들입니까? 그 아까 말했던 사람 잡는 윤석열 특검이 그때 제가 알기로 검사 규모가 20명인가 그랬을 겁니다. 지금 다 합쳐서 40, 20인가 그래가지고 100명 넘고 추가로 해가지고 100 몇십 명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사람 잡는데 윤석열 방식으로 잡으면 20명이면 20명인가 40명인가 그쯤이면 충분한데 지금은 칸막이를 셋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저 사안은 그때는 조국이었고 네. 지금은 계엄 그리고 뭐 어떤 정도. 아니죠. 그때는 적폐청산. 그때. 적폐청산 때 네. 박근혜 네, 국정농단 때. 네. 그때 20명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박영수 특검. 예, 박영수 특검.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3대 특검이라는 게요. 원래 약간 돌림노래처럼 하나씩 나온 시기가 좀 다르거든요. 내란 특검 당연히 개헌한 이후 나왔고, 그렇죠. 김건희 특검은 그 전에 나왔고, 그리고 최상병은 그 전에 나왔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각자 다른 시점에 태도됐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 개별 법안이 있었던 건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뼈저리게 후할 만한 것이 이거를 하나의 특검을 통합했으면 훨씬 수사가 편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정권 잡았는데 특검 안 해도 됐었을 겁니다. 오. 그런데 검찰은 없애고 특검은 살려야 되는 그 자기들의 모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지만 검찰은 지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예. 특검은 그 다 하는데 거기 더 센 특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저라면 이 뇌에서 나오다가 입에서 필터링 돼서 안 나오거든요. 양심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은 이걸 지금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과잉이다. 과잉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과잉의 어떤 피해자이십니다. 2번인가 압수수색을 또 당하셨어요. 한 번인데. 한 번이에요? 한 번인데 그 2번 한 것처럼 되는 거는 덜 해가지고 한 번 더 옮겠다고 하고 온 거예요. 예. 같은 압수수색이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올게요 하고 날짜 정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는 또 이준석 대표의 증언을 또 필요로 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뭐 김건희 특검에서 좀 소환을 하려고 하십니까? 소환 정도 받은 건 없고요. 네네. 뭐 소환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포렌식도 다 안 끝난 것 같은데. 압색만 하고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저는 제가 뭐 특검을 수사 받은 적도 없어가지고. 예, 근데 아주 냉정하게 보면요. 네. 저한테 이제 특검이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에 쓰려고 적용했던 혐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업무방해라는 거예요. 업무방해. 공천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업무방해라는 건 대상이 국민의힘이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이 윤석열, 김건희 등과 공모해서 국민의힘을 업무방해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혐의인 건 맞습니다. 이준석이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국민의힘에 업무방해를 했다 이거거든요. 법인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데 정작 제가 이제 그러면 뭘 업무방해를 했냐를 오히려 거기 영장에 적시된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건데 뭐 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말씀 주시는 게 공모할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시고 우리가 밖에서 봐도 둘이서 저렇게 싸워대는데 뭐를 아니 그분이랑 공모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요. 네. 내가 사장 일인데 내 회사를 업무방해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뭐 아주 특이하게 뭐 적용만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예,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사장으로서 국민의힘을 업무방해했다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쉽게 정리하면 특검이 지금 애쓰고 있다. 뭐 찾고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엄에 대한 얘기는 이 질문이 마지막인데요. 교과서에 후대의 이 계엄 어떻게 기록될 거라고 보십니까? 교과서보다 제가 이제 계엄 터졌을 때 위키피디아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나 봤더니만은 보통 계엄 또는 친위 쿠데타 이런 거 이제 뭐 약간 저개발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할 때는 보면은 나름 그 구호는 거창해요. 뭐죠? 근대화된 조국 건설 뭐 이런 우리도 옛날에 5.16 할 때 이랬던 것처럼 그렇죠. 뭐 조국 근대화 뭐 아니면 뭐 부패 청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뭐 선관위 털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되게 웃긴 거거든요. 이게 계엄을 하려 그러면은 뭔가 좀 그럴듯한 거. 좀 명분 있고 좀 대의가 있는 것 했는데 부정선거 왜요? 그러니까 저는 부정선거 이거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믿으시는 분들한테도 아직까지 그럼 보통 얘기하는 게 2020년 그 총선에서 있었던 그걸 부정선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처음에 논란이 뭐였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뒤바뀌었다 아닙니까? 서울에서요, 예를 들어서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져야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본투표는 조작 안 됐다면서요. 본투표 이기고 사전투표 진 사람이 저랑 회부하면서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지 나머지는 다 지금 당사자가 아닌데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선거를 사실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최소한 주장하려 그러면은 본투표는 이기고 사전투표 졌는데 이게 부정이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투표도 지고 사전투표도 크게 진 사람들이 지금 부정투표 저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 부정선거를 이제 설명할 때 아직까지도 제가 그 2020년 4월 선거를 물어보고 이렇게 되게 막 강하게 부정선거 믿는 분이 있으면요. 자, 그러면 한번 육하원칙에 따라서 얘기해 봅시다. 그때 그럼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하나나 둘도 얘기 못 해요. 그렇죠. 누가 그러면은 문재인이 했다 막 이래요.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지 말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그냥 그렇게 말이 너무 진지하게 얘기할 근데 이거를 빨리 저는 끊어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끊어내야죠. 끊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뭐 그다음에 가면 뭐 중국이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와. 근데 입으로 중국 어쩌고 하는 사람 할 필요 없어요. 저 대표할 때 찾아보면요. 저 중국 대사 싱하이밍 대사 앞에 놓고도 중국에 대해서 할 얘기 했고요. 그렇죠. 저는 홍콩에 민주화 운동할 때 제가 직접 갔다 온 사람이에요. 맞아.
그런데 무슨 뭐 인터넷상에 보면 무슨 뭐 저희 어머니가 선거 하는데 뭐 조선족 말투니 뭐니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엄마 경상북도 상주 출신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요즘 보면요. 그걸로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치. 보수를 후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같이 예를 들어 중국의 민주주의에서 지적할 건 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프게 중국 지적하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이제 뭐 너 친중이지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다니는 거는 그 옛날에 죽상 들고 다니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부정선거 음모론이고 우리가 계엄 제가 교과서의 후대에 어떻게 평가될지 여쭤봤는데 이렇게 정해주신 게 되게 짜치는 계엄이었다. 뭔가 계엄도 꺼리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실패해도 뭐 그런데 이건 좀 창피할 정도로 좀 짜치는 계엄이었다. 예, 오늘 예. 또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방송부터 부글부글 한번 보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그럼요. 보수 진영이 이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준석이가 당대표하고 그럴 때는 선거 계속 이기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예? 2012년 박근혜 총선 대선 이후에 그 이후에 선거를 이겨본 전국대회 선거 이겨본 당대표는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알아요. 예. 총선 다 졌고 근데 이겼던 게 대선, 지선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이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해가지고 동탄 가는 거 보더니 거기서 살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셔야 되는 게요. 실력은 인정해야 돼. 냉정하게 더 이상 그 선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지금도 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광화문 관장에 가가지고 거기 흔들어야지만 나랑 같이 샤우팅할 사람들이 있는 거지. 지금 이제 동네에서 고깃집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되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위축돼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대표님이 너무 똑똑해서 약간 인간미가 없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표님을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때 눈물을 흘리셨을 때 야, 저 이준석 저 사람도 진짜 사람이다. 정말 안타깝다. 야, 저 젊은 사람 그렇게 쫓아내려고 저렇게까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때 되게 열받은 게요. 예. 그 상계동에 제가 3번 선거했잖아요. 예. 상계동에 제가 애초에 상계동에 간 거 자체가 저는 보수 진영에서 제일 어려운 상계동이 서울 시내 그 당시 48개 지금은 49개 지역구를 순서대로 매기면요 보수가 뒤에서 한 5번째로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죠. 예. 완전 험지 중에 험지. 금천 관악 그거 은평 위에 바로 이제 노원일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쳤을 때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제가 그 밭을 갈고 닦고 그리고 결국엔 제가 당대표까지 돼가지고 이제 다음 총선에서는 내 고향 상계동에서 내가 이거를 이겨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나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이 당을 개혁하고 바꾸는 게 내 목적이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했던 건데 그렇죠. 저 정치 입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것의 엄숙함과 그런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무사 같은 사람 하나 와가지고 해방을 놓고 저렇게 하면 자기도 죽는데 그걸 모르고 예, 자기가 선거 천재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퍼컷으로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특이한 게요. 예. 대한민국의 선거 대통령 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된 사람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계속 떨어지다가 덜 떨어져가지고 이제 대통령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선거를 한 건데 좀만 더 갔으면 안 됐죠. 자기는 시간이 자기는 선거 천재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제가.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 눈물의 기자회견 보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돌아선 거 보니 앞으로 좀 자주 좀 울으셔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저도 그냥 약간 염세적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이 정도로까지 계엄까지 되어봤으면은 탄핵에 한번 되어보고 계엄 때 또 하고 또 탄핵 당해봤으면은 이제는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그 보수 지지층이나 전반에서 좀 자성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자성. 예.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도 얼마나 안 입곱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에 대한 적어도 스탠스에 있어가지고는 이준석이 경고했던 것들이 맞았다라는 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싸가지없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한 번쯤은 그 생각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듣고 그 생각 해보시고도 저를 욕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요. 근데 계엄까지 왔는데 그 생각을 만약에 못 하시는 거라면 계엄 이상의 것이 그래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해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뭐 이준석이 쫓아내고 뭐 유사품 비슷한 것도 대표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보면은 유사품 뭐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그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에게 얼마나 대통령 같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할 말을 하고 거기다 놓고 정치의 원칙을 지키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뭐랄까 답답함이 좀 느껴집니다. 옆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 말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이렇게 해서 또 싸가지 담는 거 하면은 그래 네가
싸가지가 없는 게 쫓아낸다고 하니까 저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지. 그래서 결국엔 계엄이 터졌고 탄핵이 됐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준석 대표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훨씬 미워할 거예요. 근데 이준석을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이재명이라는 정권을 탄생을 시킨 이 아이러니.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이제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한 120일 정도 됐나요? 뭐 국정 초반기긴 한데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진짜 박하게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안 그래도 김현지 비서관 저걸 보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예, 확실한 낙제점입니다. 이거는 가장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70% 가까운 지지율을 구가하다가 그렇죠. 이제 부동산 거기다 뭐 소득주도 성장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소리 하다가 이제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정책은 쿠폰주도 성장이고 쿠폰. 거기다 지금 뭐 검찰 때려잡기 한다고 하면서 사법기관 형해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 외에 우리가 기억나는 업적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저는 대통령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인기 좋을 때 쓸데없는 짓 해서 그렇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한다고 난리쳤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솔직히 제가 실망했던 것이 예. 그 정권 겨우겨우 잡아놓고 3% 차이로 51.6% 잡아놓은 다음에 왜 거기다가 무슨 뭐 통진당 해산인 이런 거 갖고 시간을 낭비하느냐. 아하. 통진당은요, 저희 냉정하게 선거 전략면에서 말하잖아요. 통진당이 있는 게 선거에 더 유리해요. 야, 그러네. 극단주의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도태돼 가지고 없어지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무슨 뭐 제가 뭐 그거 보면서 황당했던 게 꼭 자기한테 득 안 되는 짓을 하다가 정권이 무너지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정부도 어떤 사법부에 대한 압박, 그리고 검찰청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낙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발등 찍은 게요. 예. 원래 대통령이 되면은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게 통치의 되게 기본이거든요. 예. 근데 검찰은 그 중에서도 핵심 권력기관이죠. 그렇죠. 근데 하도 지금 검찰은 악의 축이라고 한 몇 년 동안 빵빠레를 올려놓으니까 예. 대통령 되고 나서 그 권력기관을 활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수사권 좀 남겨둬라. 오히려 거기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랑 싸우고 있고 지금 하다 보니까 특검도 이제 돌리고 있는데 그 자기 관성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낙제점이다. 예. 가장 실망하는 부분은 검찰 쪽입니까? 어디 쪽입니까?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겠죠, 아무래도. 저는 지금 예. 뭐 그 13조 쓰면서 예. 쿠폰 주다 성장하는 게 제일 황당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해보려고요. 2차 소비 쿠폰이 이제 저번 주부터 신청을 했고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저번에 15만 원 받았고 10만 원 또 받았는데 계속 이렇게 줬으면 좋겠던데요. 받으니까 기분 좋던데 계속 받으면 안 됩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지금 주식시장도 그런 그게 보이는데 우리가 그 환율을 측정할 때도 보면요. 명목 환율이 있고 예. 달러 인덱스 환율이 있는데 네. 지금 굉장히 환율 지표가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1,410원까지 넘었죠. 예. 네. 그런데 이게 계엄 때야 뭐 그렇게 1,400원 넘고 이런 게 이해 갔지만은 계엄이 없는데도 이렇게 높은 고환율이 유지된다는 거는 저는 우리 돈의 가치가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거라 보거든요. 자,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한 번에 이제 13조 이렇게 푸는데 한 달에 우리가 소비자 구매로 쓰는 돈이 한 30조 정도 됩니다. 예.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원래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은 30조 정도. 생산에 따른 소비 여력은 30조 정도인데 갑자기 이게 소비 쿠폰 한두 달 만에 써버리려고 그러면 한 40조어치를 쓰라는 거예요. 와, 그렇지. 그러면 재화는 30조어치만 공급되는데 거기에 40조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물건값 올려도 잘 팔리겠네. 아하. 예. 공급에 비해 가지고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렇죠. 효과가 30조어치 재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데 40조가 돈이 풀린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간단한 제가 무슨 어려운 경제학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식이죠, 사실. 맨큐의 경제학 수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돈을 풀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이 되죠.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한 거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책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내년 중으로 직장인 기준으로 제육볶음 15,000원을 달성할 것 같다. 네, 저는 그게 아마 15,000원 안 돼요. 너무 비싸다. 제육볶음 15,000원이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여의도에 12,000원, 그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제육볶음 15,000원을 달성할 그런 무서운 기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야, 몇 년 전만 해도 김밥 천국에서 제육볶음 5,000원이었거든요. 15,000원 그렇죠.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무너져, 경제 무너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비 쿠폰 이거 받는 거 기분 좋긴 하지만 정말로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저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받으셨다면서요? 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안 받았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정말로 이걸 이런저런 얘기가 다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또 소비 쿠폰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도 심각하게 보실 것 같아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3월 8일 올해입니다. 토요일 그리고 5월 1일 목요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올해 응? 올해 3월 8일과 5월 1일 3월 8일. 3월 8일? 토요일입니다. 모르겠는데요. 전혀 감이 안 오시나요? 네. 3월 8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된 날입니다.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했죠. 5월 1일 그럼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재구속? 노노노. 뭡니까? 5월 1일. 뭘까요?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 파기환송심을 한 날입니다. 이 두 날을 제가 왜 적었냐면 이 두 날을 민주당에선 특히나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은 사법 쿠데타로 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 손 대야 된다. 네. 사법부 법비들의 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 쿠데타 맞습니까? 3월 8일에 지기현 판사 그 판단 내린 건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시할 계산인지 일할 계산인지에 대해서 다들 이제 거기서 일할 계산으로 보고 있었고, 근데 그걸 시 단위로 나눠가지고 이걸 한 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거든요. 이례적이었죠. 그렇게 할 거라고 해도 예고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거는 말도 안 되고 5월 1일 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그걸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원래 633의 원칙을 계속 얘기해 왔어요. 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이렇게 가는 건 하자는 건데 예. 그 원칙을 아무리 얘기해도 1심 판사와 2심 판사 말을 안 들었던 거겠죠. 근데 3심은 본인 관할하에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그렇게 한 걸 텐데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른 사람에게 평시의 철학과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 선거법 재판은 빨리 할 필요 없다. 이러다가 갑자기 한 건 모르겠는데 본인이 계속 그러겠다고 이제 예고해오고 광고해오고 한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어디가 문제냐. 오히려 공직선거법은 그렇게 빨리 하는 게 뭐냐면요. 예. 어쨌든 선출된 그 정치인이 직을 그만둬야 될 거면 어차피 빨리 그만둬서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너무 간과한 것 같다.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욕해봤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보다 몇 달 전부터 633의 원칙 지키겠다 이렇게 해왔어요. 오히려 이분이 갑자기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칙을 지킨 어떤 예. 일정이었고 그런 선고였고 근데 이제 선거 개입이라고 보시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는 야 법원이 뭐라고 이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자격을 어쨌든 박탈하는 성격의 선고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대법원장 입장에서 이런 거겠죠.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가 633을 하라 그랬는데 이 하급심 말을 안 듣네. 그건 자기한테 왔어. 예. 그럼 본인이 예를 들어 법률가로서 자기 양심에 따라 가지고 봤을 때 네. 본인과 대법관들이 야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선거에 나가면 안 될 정도의 이런 사람이야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은 그 재판을 땡기는 것이 양심에 부합하는 걸까요? 늦추는 게 양심에 부합하는 걸까요? 땡겨야죠. 그 땡기는 게 양심에 부합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분이 만약 그렇게 본인의 법률적인 그런 최고 법관으로서의 그 자존심으로 이것이 만약에 무죄라고 생각했어도 빨리 내려고 했을 겁니다. 예. 어쨌든 유죄라고 생각하면은 늦게 내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왜냐, 내가 그때 이걸 선고를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그럼 얼마나 그거는 양심 반환.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도 빨리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하는 게 대법원에선 잘한 어떤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 그래서 결국엔 앞에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사법 쿠데타까지는 몰라도 조금 이례적인 것 같고 두 번째 대법원의 어떤 선고는 지극히 좀 뭐 상식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 정부 여당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얘기도 나오고 뭐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도 나오고 사법부를 연일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데 사법부도 뿔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일각에서는 야 이러다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스탑된 거 이거 속개할 수도 있다 이런 보수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이거 현실성 있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하는 순간 또 대혼란이고요. 혼란이죠. 그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또 그러면 그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야 되는데 예. 그럴 거란 보장이 없는 거죠.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파기환송한 다음에 그 파기환송 재판부가 대법원의 뜻과는 다르게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시작할 그런 대담성은 없을 겁니다. 하라고는 할 수 있는데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은 그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니까요. 현실성이 좀 적은 얘기 같다. 근데 그러면 이 헌법 84조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내란 외환을 빼고는
형사상 소추를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직을 하고 있을 때 뭐 말 한마디 잘못해가서 계속 명예훼손 걸리고 이러면 피곤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면 불소추 특권인 것이지 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지었던 범죄들에 대해서 방탄해주려고 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 84조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에서 나중에 태클 걸리는 걸 막아주는 것이지.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적용받은 죄목 이런 죄질을 보면은 그런 거 방어하라고 만든 권한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이 얘기까지만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우파, 중도 보수 표방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외연을 막 확장하시면서 막 조갑재 대표도 만나시고 정규재 대표님도 만나시고 막 다 이렇게 하고 최근은 아니죠.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도 막 데려가시고 근데 중도 보수의 어떤 상징인데 이준석 대표는 중도 보수가 아닌가요? 제가 아까 뭐 자유에 결핍 있는 사람들이 자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 결핍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수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좀 웃긴 거죠, 그거는. 예. 웃긴 거고 그냥 그거는 네. 지금까지 말은 그렇게 선거됐지만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중도 보수 재정에 대해서도 막 퍼주기식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사법부는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고 네. 이거는 보수 진보를 가리기 앞서가지고 이거는 여기도 돈키호테 기질이 좀 있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돈키호테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피셜.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참 이런 걱정 많이 주셨고 마지막으로 테마는 이준석에 대한 테마인데요. 선거에 대한 테마를 제가 따로 뺐어요. 22대 총선에 대해서 꼭 한 번쯤은 대표님이 이걸 통해서 듣고 싶어서 이준석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준석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사건을 뽑으라면 저는 단언코 22대 총선이라 합니다. 3번 낙선한 노원을 버리고 뜬금없이 화성에 베팅하셨죠. 생뚱맞기도 하고 희박한 당선 가능성에 모두 다 고개를 저었는데 당선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시민 작가도 말하길 내가 웬만한 거 다 맞췄는데 이준석 당선은 틀렸다. 나의 사감이 들어갔다. 평론을 할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는 내 생각보다 실력이 더 뛰어난 정치가였다. 이거 엄청난 칭찬 같은데 브레인 이준석을 그야말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데 지금 생각해도 짜릿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근데 그분은 원래 그분은 원래 선입견이 좀 세신 분이고 예. 다른 건 다 맞추셨대잖아요. 예. 그분이 제가 정치 데뷔했을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를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얘기해보지도 않고 저한테 이준석은 20대 MB다 이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MB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오히려 전 박근혜 퀴즈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MB가 너무 싫었겠죠. 본인은. 그러니까 20대 MB다 이러고 그런데 그게 이제 감성평론 계속 해오신 건데 이번에만 그랬었던 것처럼 하신 건 좀 이상한 거고 예. 저는 글쎄요, 그 동탄 당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간다, 아니면 민주당 후보로 나간다 그러면 당세가 우선 많은 걸 좌우하고요. 예. 거기가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얻는 경기예요. 네. 제가 국민의힘으로 아니면 뭐 새누리당으로 그 상계동에 나가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요. 예. 상계동에 노원병에 나가면 노원을이 있고 도봉을이 있고 뭐 여기 의정부가 있고 이렇게 다 남양주가 있거든요. 네. 주변에 둘러싼 후보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 진짜? 예. 근데 주변에 둘러싼 후보들이 저와 성향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하거든요. 그때 노원 주변에 어땠나요? 누가 있었어? 아유 밑에 보면 홍범도 무슨 뭐 불태워야 된다고 뭐 불태우는 게 아니고 뭐 홍범도 철거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있었죠. 근데 그 동탄에 이제 가가지고 이준석 외에 다른 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는 선거였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계산이 선다라는 게 참 신기해요. 계산이라기보다는요. 네. 결국 그 정치에 있어가지고 한 미래지향적인 걸 한번 해보려면은 큰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동탄이 어떤 곳이냐면 민주당이 65%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직전의 선거에서 이원우 의원님이 65% 받고 당선되셨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숫자로만 아는 사람들이 이제 니는 죽었다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건데. 그렇죠. 제가 말한 계산이 부정적인 의미의 계산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정치 행보를 제가 계산이라고 표현했는데 더 깊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을 치르셨죠. 근데 마지막 선거에 대한 얘기인데 분명한 성과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아쉬움도 남고 이건 내가 좀 잘했을 걸 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본의 아니게 또 좋지 않은 이미지가 씌워지기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의 어떤 대선 레이스를? 저는요, 이번에 막판에 결국에 선거에서 그 사표 방지론 심리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이 내세워가지고. 네. 김문수 후보가 이길 것 같은 막 그 여론조사, 제가 봤을 때는 ARS로 그렇게 정확도 높지 않은 조사들이었는데, 예. 내보내면서 그걸 했었거든요. 예. 뭐, 그건 상당히 겪는 구조적 결함이고요. 저는 TV 토론에서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행위에 대항한 것에 지적했다고 해서 뭐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뭐 젓가락 발언. 네. 그런 게 이제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 굉장히 뭐랄까요? 악마화도 그렇지만은 그냥 마타도어. 아니요, 토론의 성역을 두고 자기들끼리 이제 막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거 솔직히 대선 네. 토론 보시면 이준석 후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질문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가려지고 그냥 그 선정성만 그게 왜 그러냐면 거죠. 오히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그 표현을 할 수 있냐인데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와 그 이재명 후보 가족처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그러면 거론도 안 되는 거냐. 그렇죠. 맥락을 봐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하겠어요. 제가 했던 발언을 그러면 저는 그 순화해서 한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발언은 더 격해요. 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여기까지 순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 뭐로 순화를 해야 될까? 그러면 이 발언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밀한 부위에 민망한 물건을 넣었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기준을 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발언은 무슨 뭘 어떻게 그러니까 굉장히 더 격한 발언이었고 그걸 톤다운 시키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원래 싫었는데 어떻게 뭐 책 하나 잡혀가지고 완전히 이제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죠. 뭐. 그거를 이제 그게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이거는 사실 자기들도 진짜 들어가서 이걸 변명하려면 변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신저 공격으로 가겠다고 판단했겠죠. 그랬죠. 예. 예.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제가 보면은 가장 이제 하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위험을 감지하고 먼저 질문했던 것들, 예. 뭐 윤석열 통해 것들 나중에 보면은 제가 왜 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거에 지적했는지가 다 일정 시간이 좀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예, 또 시간이 또 해결해 볼 것 같습니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준석 네. 저희가 1시간 딱 됐는데 한 네.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 5분? 넘어가겠네. 금방 하시죠. 빨리.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화면만 보시죠. 네. 저희가 모두에 제가 했던 게 네. 보수와 이준석의 오해를 풀어보고자 했는데 네. 제가 저번 주에 김은구 아저씨가 오셨어요. 네.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했는데 네. 딱 이 한 장면이 네. 현재 보수 진영의 어르신들이 네. 이준석에 네. 대한 생각을 단적으로 네.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네. 여기 영상에 대한 이준석 네. 대표의 반응까지만 봐보겠습니다. 대답까지만. 끌어안아야죠. 다 한동훈도 끌어안고 다 끌어안아야죠.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끌어안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친구 질문하면 내가 할 말은 많은데 한마디 주시죠. 말을 줄일라래. 그 젊은 친구가 예. 뭐 어떻게 세상을 살아온 거야? 정신 세계 왜 그 모양이야? 왜요? 난 좋아했어요. 왜? 처음에는 똑똑하시잖아요. 똑똑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키워놓은 사람 아니에요? 나 네. 알지. 방송도 하면서 보긴 봤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좀 생각이 바뀌더만. 예. 갑자기 젊은 사람이 대표되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아 이게 보수인지 진보인지 난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아. 이준석 이 친구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생각해서라도 젊은 팬들이 많잖아요. 예. 그 사람들 봐서라도 정말 진정한 색깔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이제 진보 색이 너무 많이 묻었다. 이제 보수라고 보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러니까 예. 왜 그렇게 살아? 어르신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닙니까? 일단 이런 거예요. 이제 예. 자기 강화 효과인데 예. 저는 그냥 요즘 들어서 이제 그냥 문답법으로 가가지고 이준석 아까 보수인지 진보인지 모르겠다 그러셨잖아요. 이준석이 정책낸 것 중에 진보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설명해달라 그러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각도 안 해요. 네. 최소한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안 바뀐다고 하지만은 예. 그래도 바뀌려면은 머리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될 것 같지. 그러면은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일 났네 김구아 씨 이거 보면 큰일 날 거고. 하고 나서 호환성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 그 맞춰주는 방식으로 가가지고 바뀌게 되면요. 아까 김은국 씨도 아저씨.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제라도 뭐 보수 얘기를
그걸 젊은 사람이 싫어하는 건데 그게 호환이 안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모순이다. 그러니까 솜사탕을 먹으러 물속에 들어가는 거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념 바꿔야 되는 게 진짜 그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그 보수의 젊은 사람들은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수를 좋아하는 거지. 가가지고 뭐 애국가 듣고 가슴에 손 올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 젊은 사람들 이래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네. 그게 호환성이 떨어지는 거고 네. 그게 이제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이분에 대한 조언은 어떻습니까? 성국권 정치평론가님이 저번 주에 나오셔서 이준석 대표가 다음 주에 나오신다. 보수의 큰 어른으로서 조언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까 아직 미숙하다.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자숙하고 돌아와라. 그럼 쓰임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송국권 씨도 저를 뭐 방송에 많이 보는데 무슨 권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스피커. 그러니까 보수 스피커라면 언론인 오래 하시고 뭐 거기서 나름 이름이 있으셨지만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뭐 60 넘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정치를 가르쳐 줄게. 너 당 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했지만은 너 몇 년 더 배우고 와. 이건 아니에요 보면은 예. 배우고 오는 게 정확히 뭘 배우는지도 없어요. 그 뭘 배우는 걸까요? 그런 유학. 그러니까 뭘 배울까?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뭐냐면요. 예. 정확히 뭘 배워야 된다. 네가 뭐가 부족하다도 없어요. 아하. 그게 자 예를 들어 제가 그러면 한 2, 3년 배운다. 그럼 저분이 배우고 왔다 이럴까요? 아니거든요. 뭘 배우고 왔냐? 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는요. 네. 본인이 진정성과 그리고 최소한의 진지함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을 들어서 상대방이 일리가 있네. 이 정도 들을 정도 합리성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런 거 누가 못해요 가가지고 제가 지금 저도 나이 40인데 가가지고 20대 누가 왔는데 야 넌 다 더 가서 공부해 야 뭐 이런 거 하면은 그게 꼰대 사전적정이지 다른 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맞습니다. 예. 큰일 났다 이거. 예. 김구 아저씨, 송국권 선배님, 기준석 대표는 본인만의 스타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실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분들 걱정해야 될지 저분들이 저 걱정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 결혼 안 하십니까? 그 왜냐면 얘기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얘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세요? 그럼 때가 되면 하겠죠. 연애는 지금 하세요? 뭐 하긴 그건 때가 되면 알겠습니다. 예. 말을 살짝 더듬으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예. 지금 뭐 이쪽으로 하면 이것만 항상 내용으로 남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잘 안 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전 빼셨고 예. 자 이제 바쁘시니까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대담 한 시간 해봤는데요. 끝인사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셨다면은 이준석의 애초에 팬이시거나 아니면은 오늘 듣다가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하셨을 텐데요. 제 생각에 조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욕을 하는 사람 주변에도 많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준석이는 아직까지 저렇게 살아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고 왜 내가 그렇게 밀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감옥 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치를 그만두게 되었을까? 중국이 밀어줘서 그럴까?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중국이 뒤에 돕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보다 중국에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와 관계없이 그렇게 간단하게 자꾸 그 선동가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진짜 보수의 미래를 고민하신다면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생길 것이고 아니면은 또 이 지리한 그런 국면이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해봤는데 또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봐도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이 중국이란 국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중국 같은 어떤 사회 분위기가 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경고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맨날 무슨 뭐 와가지고 뭐 책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진중주의다. 뭐 아니 저희 엄마가 조선족이고 무슨 뭐 그런 거는 뭐 말도 안 되고. 사투리가 그 정확히 경상북도 상주 사투리더만 보니까 네. 그리고 뭐 거기다 이준석은 뭐 친중이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이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수와 이준석의 오해를 풀어보고자 이런저런 질문을 해봤는데 아니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 이준석이 이렇게 막 굽히고 어르신 맞습니다. 이랬으면 지금의 이준석도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만으로 보수를 어떻게 뭐랄까요? 다시 보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미래를 제가 꿈꿔보겠습니다. 네. 대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